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반등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바닥을 찍었나 하면서 반포의 아파트가 3주 만에 4억이 뛰었다.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KB 선도 아파트 지수가 발표가 됐죠. 지난해 12월 이후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던 지수가 상승 전환을 했고 이 선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아파트들보다 더 먼저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담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새 30억이 뛰었다고 하죠. 유명 배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115억에서 145억으로 1년 만에 30억이 뛰었다고 하면서 자산가는 많은데 최상위 주택은 공급이 부족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여전히 고금리의 환경이고 한계의 부채 상황인 것, 이 전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환경은 변한 게 1도 없는데 다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어요. 지금 집값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거고 이제 다시 정말 반등할 여력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서울 집값도 넉 달 만에 상승세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고금리는 계속되고 있고 거래량 부진도 여전합니다. 쌓여있는 매물은 1년 전보다 40% 정도 많이 쌓여 있지만 여전히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훨씬 많은 시장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를 살펴보면 영끌이 횡행하던 시기에 보면 100이 넘어가죠. 그치만 영끌만으로 모든 시장의 물건을 소화할 수 없죠. 더 이상 참여할 수요가 없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매매 수급 동향은 기준선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다가 정책 자금이 투입되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정책 자금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매매 수급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러다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일부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고 있습니다. 그치만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21년도의 가격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던 시기, 영끌이 대거 유입되던 시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거래량도 줄어들고 시장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정책 자금이 들어오면서 일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 가격 지수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었던 영끌이 정점을 보였던 그 시기의 가격보다 조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거래량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팔려는 물건은 쌓여 있어요. 그런데 매매 수급지수 좀 올랐다고 지금 바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4개월간 마이너스를 보이던 선도 아파트 지수가 플러스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오른다는 건 이게 가능하려면 누군가 기꺼이 올라간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즉 수요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 반등이 가능합니다. 돈이 있어야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돈이 없어요. 작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의 자산이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금융자산은 좀 올랐는데 실물자산, 즉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가구의 자산도 쪼그라드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 됐다고 느낄 수 있었던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게 꺾이니까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보면 그 수치는 더 많이 떨어지죠. 부채를 제외한 실질 순자산 기준에서 보면 4억 2천에서 3억 9천으로 3천만 원 정도 자산이 사라졌습니다. 순자산이 10억 이상 되는 가구는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순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가구의 비중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들 또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뜻하는 거죠. 대한민국 상위 0.1% 정도 되려면 순자산이 76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위 1%의 부자가 되려면 순자산이 최소 30억 이상은 돼야 하죠.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10억 이상 순자산을 갖게 된 사람들 증가했다가 다시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된 이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다 하고 수도권에 새로 공급된 아파트 이것만 갖고 있어도 자산이 대폭 증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순자산 10억 이상인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가 다시 가격이 떨어지니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오른 게 축소가 되면서 사람들의 자산 또한 줄어들었어요. 상위 1% 가구인 경우에도 21년도에는 순자산이 32억이었다면 올해는 28억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산이 많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들의 자산은 절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의 자산이 줄어들게 된 것, 이게 팩트입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115억에 팔리고 트리마즈가 57억에 팔렸으니 우리 집도 이제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 전용 245제곱미터 방이 7개 욕실이 3개,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집 맞나요? 상위 0.1%가 구입하는 100평 가까운 아파트의 거래가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값 또한 치솟아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명품 가방 에르메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는데 구매 내역이 있는 고객한테만 판매를 하고 다른 물건 산 이력이 있어야 파는 거, 페라리 이런 것도 그렇게 판매를 하죠. 손님 가려받는다고 소송을 당했지만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명품을 파는 사람들, 와서 구경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수요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위 1%, 아니 상위 0.1%가 115억의 아파트를 산 겁니다. 115억이면 강남에 건물 하나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걸로 월 몇천씩 임대료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사는 소비를 한 것,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에르메스 가방 한 개에 몇억 하는 가방 수십 개 갖고 있는 사람이 가방 하나 샀다고 전체 가방값이 오르지 않듯이 상위 0.1%가 100평 남짓한 아파트를 100억 넘게 주고 사는 것, 이 사실만으로 전체 집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작년 초에 둔촌주공 아파트가 분양을 했죠. 둔촌주공 아파트 실수요자 청약에서는 청약 참패를 거뒀습니다. 실제로 수요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엔 이 가격이 너무나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몇 달 후에 전매 제한 풀리고 나중에 리셀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투자자들이 들어와 줘서 이 분양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가방이 필요해서 사는 사람이 사기엔 너무 비싼 가방이었기 때문에 안 샀더니 이걸 나중에 리셀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빚내서 가방 사러 뛰어든 사태와 동일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포 1단지 또한 마찬가지죠. 계약 해지분이 나오면서 당첨되면 당장 20억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로또라고 하니까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리셀을 기대한 거죠. 마치 한정판 가방을 사면 바로 얼마의 이익을 붙여서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했습니다. 근데 큰 착각이죠. 지금 상황은 너도 나도 명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분양하는 아파트 너도 나도 명품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사면 다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아울렛에 매물이 쌓이고 신상도 바로바로 할인해야 할 만큼 사줄 수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지방은 분양이 안 되고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부도나는 건설사가 하루에도 몇 개씩 생겨나고 있고, 국민들은 집값이 더 오를까봐 과도한 부채를 지고 집 사느라 빚을 잔뜩 져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불경기에도 에르메스 가방 하나 팔렸으니까 이제 모든 가방 시장이 살아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100억이 넘는 아파트가 팔렸고 비싸게 팔렸으니까 이제 나머지 아파트들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이거 타당한 걸까요? 명품 시장 불황과 무관합니다. 극도의 부의 불균형의 시대에 돈이 있는 사람들 명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대부분의 가방들은 안 팔려서 쌓여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훨씬 비싸게 팔 걸로 기대하는 아파트들 그냥 가방입니다. 명품이 아니에요. 사줄 사람은
평균 자산이 5억이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이 15년에서 20년은 한 푼도 안 써야 닿을 수 있는 가격에 물건을 팔고자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리지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국에 안 팔린 아파트가 천지죠. 악성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공업 미분양 2월에 500가구가 넘어섰는데 이거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방의 아파트들 이거 구입하면 온갖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수도권에 12,000가구, 지방에 53,000가구가 미분양 주택으로 쌓여 있어요. 중공업 미분양은 7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의 대명사인 아파트 또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1채 팔렸던 음마 아파트 올해 3건 팔렸죠. 매매가도 호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팔사 같은 경우 작년 11월 이후에 한 채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시장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 이 단지에서도 거래가 사라질 정도로 시중에 수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서 더 매물이 줄어들고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고 그렇게 설레발을 쳤지만 오히려 팔리지 않고 매물은 쌓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들 투자의 개념이고 공급의 개념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들 지금 시장에서 안 팔리고 실제 그들의 가치가 너무나 고평가되었다는 걸 현실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 도래를 했어요. 부산의 재건축 최대어 삼익빛이 여기 추정 부담금이 나왔습니다. 34평에서 34평을 분양받으려면 5억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계략적인 금액이죠. 설계 변경하고 물가 오르고 자금 조달 비용 오르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5억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이 얼마나 지연될지 알 수가 없는 불확실성도 존재를 합니다. 34평 최근 거래액 10억으로 떨어졌는데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면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아파트를 15억에서 16억 이 정도에 매입하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언제 들어갈지 또 얼만큼을 부담할지 불확실성이 가득한 물건을 16억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신축의 아파트 동일 평형의 가격은 12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익비치 아파트 14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최근 10억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6억 언더가 돼야 추가 부담금 6억을 내고라도 지금 새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12억 정도가 되니 가격이 많이 오르기 힘들었음에도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을 틈타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것, 이 가격이 현실적인 가격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 주변의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해운대구 월간 방문자 1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단지의 가격 13억을 호가하던 가격이 9억, 8억까지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4년 전 가격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또 다른 아파트 주간 방문자 수 11이네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이 아파트의 가격 이미 7년 전 가격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3억 하던 아파트 24년 3월에 3억에 팔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아파트 2017년도 1월에 4억 1천 하던 아파트 가격 24년 3월에 3억 3천에 겨우 팔렸습니다.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는 대구 PF 문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지 빌리브 헤리티지에 관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걸 제값에 분양받은 사람들 금액 깎아달라고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후분양 아파트인데 자금 문제 때문에 2천억 정도를 그룹사에서 수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를 했죠. 공매에 들어갔고 벌써 5번이나 입찰을 진행했지만 2가구밖에 안 팔렸어요. 1회차 비교했을 때 매매 가격이 25%가량 하락을 했는데도 이 가격에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가격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차액만큼 돌려달라고 지금 떼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치만 시행사 측에서는 할인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PF가 안 돼가지고 공매하는 거기 때문에 돌려줄 근거가 없다라고 버티고 있고 지금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화랑기에 계속 분양가가 올라가도 그 값에라도 이익이 생길 거다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그렇게 분양받은 사람들,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이게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미분양이 쌓이고 분양도 안 되고 가장 먼저 침체기를 맞이한 대구의 아파트 값은 9년 전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2015년에 2억 9,500 하던 아파트가 24년 3월에 2억 5천에 팔렸어요. 15년도의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낮아질 만큼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구의 아파트들이 동일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15년 6월에 1억 9,500 하던 아파트가 현재 1억 4,500에 겨우 팔리는 시장입니다. 공급이 많고 상대적으로 더 오래된 아파트들은 가격 조정의 폭을 더 크게 겪고 있어요. 실질적인 아파트를 최종 수요해줄 사람이 결코 늘어나지 않는 시장임에도 계속 신축에 대한 수요는 많고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분양가가 올라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했던 시장, 투기적 시장이 끝난 현실은 8, 9년 전의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국회 이전 이슈가 있었던 세종시도 많은 가격 조정을 겪고 있는데 그동안의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세종의 11년차 아파트, 이 단지 14년도 입주 당시에 2억 초반의 가격대를 보였습니다. 근데 2019년에도 2억 5천에서 2억 7천, 큰 가격 상승 없이 완만하게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면서 1년 4개월 만에 2억 5천 하던 아파트가 6억이라고 받아들였던 그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2억 5, 6천 하던 아파트가 6억 가까이 올랐으니 이거 거품이 맞고, 그러니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수요해줄 수 있는 가격까지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 3억 5천 정도로 떨어졌죠. GTX 호재의 풍선 효과, 수많은 이야기로 경기도권에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급이 많아졌음에도 가격은 오른다 하고 구축의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는 과열기를 겪었지만 결국 정상화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고양시의 한 단지, 여기 같은 경우 10년이 아니라 17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4억 하던 아파트 2014년에 3억에 팔리고 있어요. 그만큼 새로운 공급이 많아지면서 구축의 가격은 더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2기 신도시 중에서 서울 북부로 좀 멀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늦게 공급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 또한 거품이 꺼지면서 13년 전 가격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3억 하던 집, 지금 24년에 2억 9천에 팔리고 있습니다. 또 핫했던 지역 송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5년 차죠. 송도의 수많은 분양의 기준이 되었던 아파트입니다. 오션뷰를 자랑하는 아파트인데 최근 거래가 33평 기준에서 7억입니다. 최고가 11억 넘게 갔었고 호가는 12억 정도 됐었죠. 영끌의 정점, 분양 물량이 몰려있던 그 시기 최고가 찍었던 그 아파트 현재 7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1층이긴 하지만 6억대를 보일 정도로 이 지역을 실수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송도에 여전히 공급이 계속되고 있고 이 부담, PF에 참여한 건설 업계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송도에 미분양 나면 다 사는 조건으로 지금 PF를 연장하고 있죠. 송도 국제신도시에 6천억짜리 PF 조달을 진행 중인데 PF 대출 금융 조건으로 책임준공 플러스 미분양 시 대물 인수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미분양 물건이 생기면 대출 만기 전에 해당 물건을 시공사가 모두 인수하는 조건, 이런 조건을 붙였어요. 최대 2조 7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공사비 대신해서 물건으로 받는 것, 이걸 빼고도 조 단위의 부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지지난달 이렇게 걸쳐서 여기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분양 물량 3천 가구가 넘습니다. 근데 분양가는 84 기준에서 8억 초중반대 이 정도의 분양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거 미분양 안 날 거고 희망적인 기대를 하지만 문제가 됐을 때는 시공사가 전량 떠안아야 하는 그런 구조로 PF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위치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바로 맞은편에 있죠.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 순위내 마감이 됐지만 경쟁률 수대 1입니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물량 얼마 안 되죠. 미분양이 났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는 아예 청약부터 미달이 이루어졌죠. 분양가 8억 중반대인데 옵션 비용까지 생각하면 거의 9억에 팔고자 했던 이런 물건이니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3단지 또한 청약에 미달을 했죠. 0.29대 1, 한 30명 청약한 거죠. 그들 중에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비율 얼마나 될까요? 미분양이 맞습니다. 4단지 같은 경우도 0.14대 1, 0.75대 1 청약 미달입니다. 5단지 여기는 2대 1의 경쟁률이 나왔지만 이 또한 1단지처럼 미계약 물량으로 계속해서 미분양을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에 우량한 물건 가격을 견인하는 재건축 아파트도 팔리지 않은 시장입니다.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금융비용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사업의 기간을 기약할 수 없는 재건축 아파트들 안 팔리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의 대도시들 그동안 화랑을 타고 수많은 공격적인 공급이 이루어졌던 지역들 그 공급 과잉 또 실제 수요할 수 있는 사람의 종말 이런 현상을 맞이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고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들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도 안 팔리니 기존의 아파트들은 더더욱 큰 폭의 가격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살 사람은 뻔한데 아파트만 때려져 놨으니 오래된 아파트, 사람들이 관심 없는 아파트들은 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어요. 그동안 뜨거웠던 경기도권의 아파트들 5년 전, 9년 전, 15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버틸 수 없으니 분양은 계속되고 있고 이 분양 잘 안 됐을 때의 부담은 실질적 리스크로 공급자에게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물건을 사줄 사람, 가계부채는 극한의 상황이고 또 새롭게 주택을 수요해줄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절대적 인구 감소의 시대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경매 매물이 쌓이고 공매 매물이 쌓여도 이 물건을 할인해서 팔겠다고 해도 시장에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런 환경이에요. 아파트 계속 말씀드렸죠. 결국 가게가 최종 수요자인데 이들 갖고 있는 아파트 포함해가지고 자기 자산 5억 남짓인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위기에 빠진 물건들을 사주기엔 여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금리 인하라도 돼서 또 빚 많이 내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지만 금리 인하는 요원한 상황이죠. 4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는 경제에 오히려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했다가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려하면서 금리 빨리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수준의 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너무 빨리 인하했다가 다시 인플레가 살아나는 모습, 이게 더 대가가 크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 이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담대 금리 3%에서 6%대로 통보받은 사람들 상당수죠. 여기 사례자 1억 원의 주담대를 받았는데 2018년도에 빌렸는데 당시 3.76%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년간 약 67만 원씩 부담을 했어요. 근데 5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대출금리를 받았더니 이번엔 6.55%로 받았습니다. 가상금리가 3%가 넘어가죠.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 82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 금리가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다시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가상금리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평균 가상금리 2%에서 3%, 근데 가계대출 금리는 4%에서 5% 가까이입니다. 돈이 많고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금리를 깎아주면서라도 은행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하지만 일반적인 가계라면 한계 부채의 상황이고 이들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받아야 되는 것, 이러니 은행이 제시하는 대출 금리는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많이 조정됐나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21년도 가격을 100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5년도 가격이 80입니다. 17년도가 90이고 24년 94입니다. 이제 18년도 가격 정도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시장을 견인할 엄청난 요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5대 광역시 경기 북부 이미 2017년도 가격 그 이전으로 돌아갔고 강원도, 경북, 전북 이런 데는 더 심각한 가격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PF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한계 상황의 가계부채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음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빚을 빚으로 막아가며 연명하고 있는 이런 현실 생각하면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야기했던 2015년 가격이라도 지킬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